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생 출신 노비가 왕의 후궁이 되어 조정을 흔들고 신하들을 제 손바닥 위에서 놀렸죠.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천하의 폭군 연산군조차 어린아이처럼 다뤘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한마디면 대신들이 목숨을 잃고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나라의 배가 사사로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최대의 권력형 여성 장록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15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도 문의 현령을 지낸 장한필이라는 양반관리가 있었어요. 언뜻 보면 반듯한 양반 집안 같았죠. 하지만 장한필의 처백에서 태어난 딸 장록수. 그녀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법도에 따르면 신부는 어머니를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 천민의 피가 섞이면 무조건 그 자녀도 천민이 됐죠.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양반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장록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더 암울한 건 그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장록수는 생존을 위해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그녀는 꿋꿋이 살아남아야 했죠. 그러던 중 그녀는 왕족인 제한대군 집안의 남자 노비와 혼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장록수는 제한대군의 노비가 되는데요. 그 집에서 아이까지 낳으며 평범한 노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노비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기조차 버거웠죠. 그래서 장록수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장록수는 놀라운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입술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맑고 청아해서 듣는 이들을 사로잡았다. 당시 한양에는 장록수의 가무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한대군이 가끔 집에서 연회를 열었는데요. 그때마다 자신이 거느린 기생들을 불러 공연을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연산군이 있었던 겁니다. 때는 1502년 연산군 재위 8년째였습니다. 이 시기는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화되던 때였죠.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서 미인들을 뽑아 궁궐로 불러 모았어요. 춤과 노래,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선발해서 음주가무를 즐기려 했던 겁니다. 연산군은 이렇게 뽑힌 궁중 기생들에게 운평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이들은 따로 골라 흥청이라 불렀죠. 장록수는 제한대군 저택의 연회에서 바로 이 흥청으로 선발됐습니다. 연산군이 장록수를 처음 본 순간은 특별했을 겁니다. 당시 연산군은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지녔던 왕이었어요. 타고난 감성이 풍부했던 그는 직접 시를 지어 시집까지 펴냈고 탈춤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 연산군의 귀에 장록수의 노래가 들어온 겁니다. 청아한 목소리, 완벽한 기교. 예술가 기질이 강했던 연산군은 단번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장록수에게는 노래 실력 말고도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동안이었죠. 실록 기록을 보면 30이 넘은 나이였지만 얼굴은 16살 소녀처럼 보였다고 적혀 있어요. 당시 연산군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장록수보다 4~5살 어렸던 셈이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면 장록수가 훨씬 어려 보였을 겁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앳된 외모를 겸비한 여인, 연산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입궁 후 장록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입궁한 바로 그 해에 종 사품 수건이라는 정식 품계를 받았어요.
노비에서 왕의 후궁으로 신분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간 셈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어려 보인다고 해서 연산군이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장록수에게는 다른 여인들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부추기는 재주가 남달랐으며 요사스러운 아양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한마디로 장록수는 연산군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채는 솜씨, 이게 바로 장록수의 진짜 무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록수는 연산군 곁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음에도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법을 썼어요. 어느 날 궁궐 안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벌을 받으세요. 나를 등에 업고 방 안을 3바퀴 도세요. 장록수가 연산군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를 혼내는 어머니처럼요. 악동아, 어서 업어요. 엉덩이를 때릴 겁니까? 장록수의 말에 연산군은 오히려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이 될 테니 어서 올라타라. 이게 드라마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믿기지 않죠? 실록에는 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을 놀리고 조롱하기를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 했으며 욕하고 업신여기기를 노예 대하듯 했다. 연산군은 장록수와 함께 있을 때면 꼭 어머니에게 꾸중 들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해요. 장록수마로 이 지점을 정확히 간파했던 거예요. 연산군이 갈구하던 것, 바로 모성애였죠.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그가 어릴 때 사사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장록수는 이 심리적 공백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연산군 앞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행동했어요.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벌을 주고 때로는 아양을 떨면서요. 연산군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장록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입궁한 바로 그해, 장록수는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왕의 아이를 잉태한 거죠. 10달 후 장록수는 무사히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영수. 연산군은 장록수가 낳은 딸을 애지중지 아꼈다고 해요. 왕의 총애는 이제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입궁 1년 만인 1503년, 장록수는 다시 한번 신분 상승을 이뤄냅니다. 종사품 수건에서 종삼품 수경으로 승진한 겁니다. 기생 출신이 불과 1년 만에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다니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504년 3월, 연산군은 조정과 백성들을 경악시킬 만한 어명을 내렸죠. 장순용의 집이 민가 사이에 있어 화재가 날까 걱정되니 주변 이웃집들을 모두 허물고 그 터를 넓혀주어라. 장록수는 궁궐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가에 머물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연산군은 장록수 집 주변의 백성집들을 강제로 철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것도 화재 예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당연히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록수는 궁궐에 머물고 있어 사가는 거처하지도 않는데 멀쩡한 백성들 집을 철거하면 원망이 클 것입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이것은 상이다! 상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에게 감히 대드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결국 신하들의 반대는 묵살됐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무자비하게 허물어졌고 장록수의 집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확장됐어요. 이 일은 연산군 실록에 여러 차례 기록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록수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불려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장록수의 권력 남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연산군은 또 한 번 놀라운 인사 발령을 내렸어요. 종이를 동평관 고직으로 영원히 임명하라. 종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록수의 딸을 돌봐주던 유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동평관은 일본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를 관리하는 곳이었고
고직은 그 창고 관리자를 의미했어요. 문제는 유모의 아들이 노비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노비가 관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영원이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종신정규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동평관 창고는 많은 이익이 걸린 자리입니다. 노비가 그런 자리를 맡는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연산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장록수에게 너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장록수의 권력은 계속 확장됐습니다. 그녀의 형부인 김효소는 함경도 전향별감이라는 특별 임무를 맡게 됐어요. 이건 왕이 함경도 제사를 위해 내린 향과 충문을 현지에 가서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죠. 장록수의 언니도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그럼 형부도 노비였겠죠? 노비 출신이 왕명으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장록수 한마디면 뭐든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장록수는 자신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친인척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마구 앉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록수는 나라의 선박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무역까지 했어요. 남쪽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빼돌려서 쌀값이 비싼 평안도에 가서 팔았죠. 그리고 그곳 특산물을 다시 싣고 와서 또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때 거래한 쌀의 양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7,000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 재산을 마음대로 써먹은 겁니다. 신하들은 이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장록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록수가 입궁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궁궐에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바로 갑자사화였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폭주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이 연산군의 손에 죽어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지키려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내 조정에는 충신이 없고 충견만 있을 뿐이다. 연산군의 무서운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왕의 행동에 토를 달 수 없었어요. 그저 왕 앞에서 엎드려 목숨만 보존하려 했죠. 갑자사화 전까지만 해도 신하들은 용기 내어 아니되옵니다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공포 때문이었죠. 그렇게 궁궐이 피로 물들고 3개월쯤 지났을 때 한양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의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 벽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벽서란 벽에 붙이는 익명의 글이죠. 근데 그 내용이 문제였어요.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과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중 비밀을 폭로하는 건 그 자체로 역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벽서가 붙은 장소였어요. 바로 궁궐 밖에 있던 장록수의 집 대문 앞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장옥수라 해도 자기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어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칫하면 장록수도 벽서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도 있었어요. 일부러 그곳에 붙인 게 분명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벽서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어요. 범인은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였습니다. 수군비와 전향이란 이름의 궁녀들이었죠. 두 궁녀가 장록수를 질투해서 그녀를 해치려고 벽서를 붙였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두 궁녀를 지하하라! 지하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어요.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모두 처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궁녀는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간 상태였어요. 유배 간 사람이 어떻게 한양에 와서 벽서를 붙일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이들을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잔혹하게 처형까지 해버렸을까요? 실록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궁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장녹수가 마음속으로 질투하여 밤낮으로 왕 앞에서 헐뜯었다. 장녹수가 미모가 뛰어난 두 궁녀를 질투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연산군의 눈길이 그들에게 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왕 앞에서 밤낮으로 두 궁녀를 모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유배 간 두 궁녀가 저를 시기해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장녹수는 이렇게 말했고 연산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장녹수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몄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장녹수는 아름다운 두 궁녀가 언젠가 연산군의 총애를 빼앗아 갈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벽서 사건을 이용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장녹수가 주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에 벽서를 붙이는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 씨가 후궁들의 모함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궁녀 가족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처형해버렸죠.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그 일가족이 억울하게 죽어간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조정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여자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도 말 잘못하면 저렇게 모함당해 죽을 수 있겠구나.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도 움직인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죠. 이제 조정에는 장녹수를 감히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녹수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됐고 장녹수는 군기시 앞에서 차명을 당했어요. 수많은 백성이 그녀의 시신에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어 조선 조정을 주무르던 여인 장녹수. 그녀의 삶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리고 잘못 사용된 권력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장녹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